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 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잡담 도봉의 진행을 맡은 역사를 만화로 공부하고 있는, 요즘 만화로 제가 공부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락PD입니다. 시즌2는 도봉의 역사인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쟁쟁한 패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네, 파닥파닥 팅커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반입니다. 네. 본인 닉네임 순간 잊어버리셨죠? 헷갈리셨죠? 네, 이다반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동 섬사자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 한번 또 역사적인 문학인을 한번 만나보자. 꼭 이분이 문학만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홍명희 선생님을, 벽조 홍명희 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한 번 모여서 녹음을 2회씩 하기 때문에 그냥 토크는 없고요. 곧장 홍명희 선생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홍 씨입니다. 풍산홍 씨. 뭐가 좀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세도 정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요새는 뭐 이미 정조 때부터 세도 정치는 길이 깔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19세기에 조선 정계를 네.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문 중에 하나에서 태어난 거죠. 홍명희는. 그래서 굉장히 노론 명문가에서 출생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아버지는 북촌에 큰 저택도 있고 그런 인물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1860년경쯤에 충북 괴산에 네. 이제 큰 이제 자기 터를 잡는 아예 그 집안 전체가 거기에 터를 잡는 형식으로 해서 저택을 짓고 거기에 이제 내려가 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홍명희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일단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론 명문대가 출신이기 때문에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 해야 될까요? 기구한 어떤 자기 집안 네. 사가 좀 있습니다. 이 1910년 강제병합 즉 망국의 상황에서 당시 이제 군수였던 네. 홍명희 아버지 홍범식이 강제 병합에 항거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집무실 그러니까 네. 군청이죠. 네. 거기에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비극적인데 네. 더 정말 이건 뭔가 싶은 게 바로 아까 노론 명문가라고 이야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였던 홍승목이죠. 네. 홍승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아주 길게 친일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홍승목이 긴 항목으로 친일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친일이고 아버지는 반일. 예, 반일이고. 망국의 강제 병합에 항거하면서 자결하고. 영화네요, 영화. 네. 바로 그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자결하고 할아버지는 또 뭐라 그러죠? 저 병합으로 은사금 받거든요. 오, 나라에서 돈 받아요. 네. 네. 총독부에 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홍명희가 몇 년생이죠? 그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니까 네, 1800. 네, 1800. 88이네. 이러면서. 88년생이니까 20대 초에 물론 이제 이미 빨리 결혼해서 애도 네.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23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보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되게 방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홍명희의 어떤 노론 명문대가라는 것이 홍명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특히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어떤 문학으로 본다면 불후의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일제 시기에 보면 임꺽정을 만들어내는데 네, 노록 네. 면문가 자제로서 가졌던 어떤 그 유산이 있어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 나라가 일제 망하고 병합되던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 대단히 비극적이고 네. 그렇죠.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하고는 혹시 뭐 친척 아닐까요? 홍범도 장군은요 포수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아래 그렇군요. 신분이에요. 이름만 아버지 이름만 비슷하고 네. 금수저와 흑수저 차이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원래 포수는 조선시대 포수는 그렇죠. 그렇죠. 동물 상대하기 때문에 네. 좋게 안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홍범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항일이 투철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또 좋으신 게 그 부인분이 명성황후 민 씨랑 맞습니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민순영님과 민씨 결혼을 집안의 했는데 사위예요. 이야. 아주 지금 명분 중에 명분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그렇지만 명문대가의 네.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바른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삐딱한 문학 청년. 네. 요게 이제 홍명희의 어떻게 보면 전체 인생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삐딱선 타는. 네, 정말 명문대가에 태어나서 네. 그렇죠. 아주 뭐 부족한 거 없이 컸고 네, 네. 교육도 잘 받았고 머리도 뭐 총명하고 네. 이제 그렇지만 이미 저기 뭡니까 아버님이 자결하기 전에 네. 홍명희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 이건 삐딱선 중에 삐딱선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문학 청년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 막 읽고 탐닉하고 하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나름 집에서 또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렇죠. 조기 유학. 일본의 유학도 일찍 가고 그렇군요. 그것도 있어요. 조언을 합니다. 이 13세에 13살. 13살에 결혼하는데 16세에 첫 아들을 봐요. 어허. 16세 굉장히 열심히. 홍기문이 16세에 태어나거든요. 그럼 아빠랑 정적인 분이셨네요. 정말 파이팅 있으신 분이네요. 파이팅도 있고요. 네. 뒤에 가보면 야, 16세. 아들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와, 16세에 뭐. 아들하고 16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야, 파이팅이 대단하신데. 근데 진짜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네. 그 큰아들이랑은 정치적 동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김홍 1. 그것처럼 그 홍명희도 이제 큰아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동지의 느낌으로 평생을 같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같이 맞담배 할 수 있는. 네. 아빠랑 진짜 그러니까 맞담배.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 네. 실생활에서 아들이 되게 입장이 곤란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아니요. 아들도 사회주의 신청년이었기 때문에 아. 아버지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좋은 관계야. 훌륭한 네. 굉장히 러블리한 아버지가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시대에 뭐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요? 들어볼까요? 김규식 같은 경우에 네. 주로 임정 그다음에 네. 신한청년단 했다가 네. 임정에서 활동했고 그 김규식 같은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 네. 아들과 심지어 제가 잘 얼핏 와이프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셋이서? 담배 피워요 맞답니다. 이야. 굉장히 트이신 분들이죠. 그렇군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때가 더 개방적이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에 또 유학 가시고. 예. 그래서 그 도일 유학에 굉장히 이른 네. 시기에 도일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때 주로 문학 쪽에 좀 많이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뚜르게네프나 네. 크로포트킨 이런 문학 작품, 철학 작품 이런 거 탐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이때 같이 동경에서 유학했던 유명한 이 조선의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학 운동, 근대적인 네. 문학 운동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천암선의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다음에 뭐 또 이광수의 뭐죠? 무정.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 문학자 뭐랄까요 작품을 썼던 문인들과 함께 도일 유학을 했고 네. 근데 그래서 동경 삼재라고 불렸거든요. 오. 도쿄에 있었던 굉장히 뭐 천재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재주가 있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뭐랄까요 최남선도 다작 스타일이고 이광수도 다작 스타일인데 네. 홍명희는 초창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 근데 뒤에 이제 임꺽정이라는 정말 장편 네. 대역사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문학적인 다작은 뒤에 뻥 터지는. 그래서 그런데 이 동경삼재 이 세 사람의 일화가 되게 재밌어요. 네. 왜 그러면 이광수는 집안이 그냥 평민입니다. 아. 그 또 트라우마가 심각하잖아요. 또 이런 거. 평민의 약간 고아 의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집안의 그것도 어렸을 적의 성장도 자수성가 스타일이군요. 그리고 정부에 돈 받아서 도일 유학을 했던 일진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재주가 뛰어났던 거죠 문인으로서의. 뭐 아시다시피 이광수의 문학 작품이야 뭐 초창기 근대 네. 문학에 있어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네네. 그다음에 최남선 저도 무식하지만 제가 문학에 워낙 조예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해에게서 소년 네.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그 해가 네. 저는 일본이에요? 아니요. 전 태양인 줄 알았거든요. 네. 바다죠, 바다. 바다에 아, 진짜요? 예. 죄송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예, 신해철 때문에 네, 그래. 그렇죠. 아. 넥스트. 넥스트죠, 정확히. 음. n.ex.t.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알게 됐는데 아무튼 최남선은 집안이 중인 출신이에요. 통역하던 역관 집안이에요. 역관. 집안이.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도 이제 집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넉넉하게 살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일찍 유학을 갔고. 근데 반대로 홍명희는 명문 아, 대가잖아요. 네. 대단하죠. 노론 명문 대가에. 그리고 또 제주도 남다르고 연배도 조금 많을 거예요. 홍명희가 좀 더. 예. 그러니까 동경삼재에서 보면 앞에 둘은 되게 다작을 했잖아요. 일찍부터. 그런데 늘 홍명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괜찮냐고. 홍명희는 삼재라고 일컫기를 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같이 묶이는 걸 별로 안 네, 좋아하고. 동생들이고 또 신문도 다르고. 광수랑 남선이는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좀 자잘하더라고. 방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광수나 최남선은 홍명희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그래도 아마 묶이는 거 괜찮아 했을 거예요. 그치. 그렇죠. 거기는. 묶이는 건 뭐 동경삼재라면 셋 중에 둘은 좋아하고 네. 홍명희는 굳이 셋을 묶어야 되나. 그냥 남선이랑 명희 형이랑 묶이면 나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최남선 같은 경우는 광수는 좀 아닌데 명희 형이랑은 좀 괜찮고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광수는 최남선 무시하고 최남선은 이광수 무시하고 그런데 그렇죠. 둘 다 홍명희는 인정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웃기다. 이렇게 핏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따로 있었던 따로 거죠. 있었으니까 네, 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족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그러니까 나라 망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 자결을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정인보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이 만주를 했다가 연이어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국망 직후에 직후에 정인보와 홍명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동선을 보였던 거죠. 요새 동선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확진자 동선 이런 게 좀 아무튼 동선을 보이다가 이제 정인보는 상해에서 동대사 활동을 좀 하다가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만 홍명희는 확실히 이 자유로운 영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신해혁명 세력 중에 한 축이 화교 자본가들이거든요. 화교 상인들. 그 네트워크 타고 어떻게 좀 독립운동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귀국하기에는
막 가슴이 아직 안 풀렸고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로 어디로 가셨대요? 뭐 태국이나 뭐 태국 뭐 하노이,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예, 이야, 싱가포르 뭐 이런데 그렇죠. 놀러 가셨군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나 그쪽은 다 화교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셨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떠나고 싶으시면요. 그런데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고 베이징을 거쳐서 귀국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베이징에서 이미 상해 때도 잠깐 봤지만 베이징에서 이제 신치호하고 좀 길게 살게 되죠. 신치호 씨. 네. 단재 신채호와 한 달 동안 서로 밥 지어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숙방 같은 데서. 네. 근데 그때 이제 단재에 대해서 홍명희가 좀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재가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좀 뭐랄까요, 성격이 네. 너무 단호하고 칼 같고 예전에 저는 좀 잘못된 일화라고 생각하는데 신채호는 허리를 굽히지 않기 위해 일제에 한가하지 안 된다는 점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수했다. 세술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꼿꼿함의 대명사.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옷은 어쩌려고 소소하나. 옷을 벗고 하셨겠죠, 세수하시면서 다. 이야. 네, 뭐. 근데 그걸 보셨대요? 아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이제 일화가 들리는 있는 네, 그 정도로 엄청 단재 꼿꼿하신 신채호는 분이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홍명희가 뭐라고 그 단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네. 어떤 이야기를 논의를 해갈 때 억양,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죠. 억양하고 행동의 교계가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밈. 살가움, 뭐 이렇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교계가 네. 적고 억양이 이제 과에서 이제 정렬이 있다. 그렇지만 교계는 없지만 뭐랄까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평을 해요. 우직하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단재가 괴벽스럽다. 그러니까 좀 까칠하다. 네, 그렇죠. 좀 앞뒤 막혀 보인다. 뭔가 좀 까칠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신채호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같이 교분을 나누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랑 한 달 밥 지어 먹고 살기 정말 그러니까 홍명희는 멘탈이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멘탈의 소유잖아요. 멘탈이 좀 굉장히 강했다. 그 세수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닦아준 거 아니야? 형님 좀 그만 숙이세요 이제. 재수한데 이게 물을 튀겨. 야, 대단한 그래서 멘탈입니다. 홍명희가 단재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괴벽스러운 게 있지만 좀 더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하면 굉장히 이제 괜찮은 인간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명이라는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10대, 20대 네. 삶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위 원체험이라고 문학에서 많이 말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집안 출신인 것도 있지만 일본 유학도 했죠. 그 다음에 상해는 또 그 당시 국제도시잖아요. 네. 상해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동남아까지 동남아시아도 나갔고. 나갔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10대, 20대 시절에 정말 식견이 확 넓어진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앞에 저희가 방송 때 다뤘던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단재 선생과 그렇게 살았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유연하니까 또 그렇게 많은 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겠네. 아닐까. 둘 다 꼿꼿했으면 같이 못 삽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있습니다. 돈도 있으니까. 돈이 그렇지. 있으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역시 항산이 있어야.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단재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50평생,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제 회고하는 네. 거지만 단재가 죽은 후에 회고하는 거지만 굉장히 경악하는 친구였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우러르는 친구였다. 단재가 네. 이제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귀국을 해가지고 고향에 머물죠. 네. 근데 그 고향에 머물 때 3.1운동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에 굉장히 그 집안 전체가 굉장히 열심히 나섰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말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말렸겠죠. 그렇지만 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반골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미 이때가 되면 홍명희 선생 32살이에요. 네, 13살에 결혼해서 결혼 20년 차입니다. 네.
아들도 성인이 됐겠네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렇게 한다고 들을 만한 짬밥이 아니죠. 그리고 홍명희 선생이 그 부인 민 씨랑 네. 그 사이가 좋아서 자녀가 또 많았거든요. 그렇죠. 열정적인 분이. 애들 결혼이 다 됐고. 네. 해외를 그렇게 다니셨지만 또 자녀는 많으세요. 여기까지. 네. 결혼 20년 차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렇죠. 어른이었다 이제. 네. 그 3.1운동에서 실제 그 동생분인 홍성희라는 이제 동생분이랑 같이 괴산에서 네. 하게 되고요. 네. 괴산. 3월 19일에 그러니까 3.1운동 지역에서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그 3.1운동 소식은 전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날에 맞춰서 많이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괴산에서도 그래서 3월 19일 장터 시위가 있었고 5일 뒤에 또 시위가 있어서 24일 장터 시위가 5일장으로.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를 주도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가시죠. 괴산이 정말 시골입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저희 외갓집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말 시골이에요, 여기. 저는 항상 말하지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면 소재지면 잘 사는 데다. 어느 군이든. 저는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먼 곳을 괴산에서 처음 봤어요. 아니요, 그건 이촌 향도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죠. 맞아요. 모여 사는 모여 사는 데가 괴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은 데가 지금 아니에요. 진짜. 농촌 가보면요, 정말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온갖 폐가들이 너무 많고. 네. 금강경 선생님 서울만 봐서 그런 겁니다.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다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나 서울 사람 아니라고. 네, 파주 사시는 분이 화내십니다. 네, 네, 네. 네.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계산 갔다가. 다른 피잖아요. 피가 다르잖아요. 피가 다르니까. 나 헌혈도 못한다고.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시를 남긴 게 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뭐 내 돌아와 고국 땅을 밟았을 때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만세 소리 하늘을 뒤흔들어 해와 별도 캄캄 빛을 잃었지. 민중은 모두 두려움을 모르고 화를 당할 것도 사양하지 않으니 내 비록 부처는 아닐지라도 감옥에 갈 것을 주저하지 않았노라. 이건 이제 번역한 겁니다. 한시입니다. 그런가요? 네, 한시. 네. 뭐, 그 써놓으신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몇 시들을 보니까. 한시라서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한 걸 읽어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3.1운동에서 민중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도 거기에 함께하고 앞장서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 형량도 세게 받으세요. 물론 2심에서 1년 반으로 낮춰지긴 했지만 1심에서는 2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근데 3.1운동 그 장터 시위들 같은 거 주도하신 분들 형량을 보면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1심에서는 좀 많이 받은 셈인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미 뭐 완전 주도적으로 거국적으로 네네네. 티나게. 네네네.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딱 그 판결문들을 보면은 네. 그 3.1운동 관련된 누구누구 왜 몇 명이라고 해서 한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라는 그쵸. 게. 네. 누구누구 왜 몇 명이라고 보통 쓰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홍명이 왜 몇 명이야. 아. 그러니까 명백하게 주도를 한 거죠. 시위를. 근데 아쉽게도 그 한국 정부의 지금 공훈록 네. 3.1운동 독립운동 관련된 공훈록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때문인 건데.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그 정인보와 내장산 여행을 다녀오죠. 추록한 네. 다음에. 아, 그러시군요. 네, 추록한 다음에 이제 정인보가 찾아와서 같이 이제 내장산 남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고 네. 이제 브로커 22년에 벤마우스. 서울로 올라옵니다. 음. 이제 계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서울가 이주예요. 아예 집안 전체가 이제 서울로 아, 올라온 거죠. 네. 뭐 돈은 뭐 넉넉했으니까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름 신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뭐 불교 전문 대학, 뭐 네. 연희 전문 이런 데 이제 네. 강의는 하고 교수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게 또 이 자유로운 영혼 홍명희를 잘 보여주는 건데 네. 36세가 되던 네. 1923년에 네. 사회주의 사상단체에 가입을 해요. 오. 빨간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신사상연구회라고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조직을 네. 대놓고 조직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일제하에서 그 우리 신사상을 연구한다라고 표면 단체를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에 또 속에는 다른 조직들이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명희는 화요계 라인이니까 이 신사상 연구에는 화요회 네. 그러니까 계열이 그 공산주의 계열 내에도 여러 계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활동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때 같은 시기에 이 큰아들 홍기문이가 네.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똑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네. 아니, 거의 같은 시기죠. 물론 시기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는 거는 홍기문이 좀 이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청년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1910년대 홍명희가 사회주의를 접했다라고 한다면 북쪽보다는 네. 아마 중국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상해, 그다음 베이징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사회주의를 깊이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봤겠지만. 그런데 3.1운동으로 툭 하고 나서 20년 전반에 23년, 24년 이때 사회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아들도 이제 사회주의자로 싸고 있는데 다른 계열이에요. 조직이. 또 계열이? 1월의 계열이에요. 1월회는 이른바 조선공산당의 나중에 보면 저기 동경에서 활동했던 애들이거든요. 안광천. 그래서 그런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제 아들이 있고 이른바 신사상 연구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자기 아버지가 또 사회주의 배우겠다고 내지는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들 홍기문이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한테 청년 사회주의자 자기보다 한참 36살 때니까 네. 그때가 36살인데 이제 사회주의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이제 20대 초반이란 말이야. 네. 20살 뭐 25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은 사회주의자라고 가입해서 단체 활동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36세에 지금의 36세와 그때의 36세는 또 다른. 네. 결혼 23년 그때는 거의 뭐 중년. 결혼 23년 차. 그러고 있는데 홍기문은 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자기 나름의 사회주의 딱 네. 수용해서 보면 늙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늙은 거 네. 늙은 아버지가 지 친구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사회주의 뭐 가입한다고 단체 활동한다 철없다. 그 꼬락서니를 보니 우리 아빠 철없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않고 젊은이들이 하는 대로 쫓아다닌다. 완전 욕인데? 트렌디한만 쫓는 철없는 아빠. 전 여기서 아빠 편을 들고 싶어지네요. 네, 갑자기 지금 클럽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대놓고 비판하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어찌 그러고 살아. 뭐 이게 아버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나요? 아버지는? 아니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명희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그자가 사회주의자냐? 뭐 예를 들어서 막스 레닌주의자냐라고 네.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을 수 있죠. 네.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대적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유행이잖아요. 또. 새로운 뭔가의 이야기들이나 사상들이 오니까 또 궁금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통 사회주의자냐, 사회주의를 정말 신봉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해방 후까지 쭉 보더라도 그래요. 맞아요. 네. 임꺽정만 봐도 그렇고. 뭐 굳이 뭐 표현하자면 진보적인 민족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되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니까 손잡을 수 있는 대상.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신간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인 것도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유연한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식견도 넓고. 네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20년대 중반으로 가면 두 가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대일보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시대일보. 말고 네. 뭐 시대일보, 조선일보 이쪽으로 이어진 그 흐름에 뭐 편집국장, 부사장 이런 것까지 한 거 보면 뭔가 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하는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시대일보 같은 경우는 최남선이 또 시작을 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어떤 정인보 네. 예. 선생도 이제 시대일보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발행 부수가 많이 나가지를 않게 되고 그다음에 이 운영에서 이제 경영난, 자금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26년에 폐간을 합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선일보 쪽과 관계를 좀 긴밀히 갖게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신간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신간의 결성과 함께 거의 같은 시기인데 임꺽정을 드디어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8년 그러니까 11월 21일부터 41살 때 임꺽정을 이제 연재하기 이게 그럼 매일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오. 물론 이제 이 신간회 때문에 김병로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만 신간회 때 같이 투옥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옥된 기간에는 연재 중단. 근데 나와서 또 쓰고. 뭐 심지어 그 정식 투고 징역살이는 아니고 그 유치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썼대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건 인기도 인기지만 조선일보라는 신문 차원에서 보면 당시에는 종이책이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발행 불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설이었어요. 소설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 지금 뭐 따지면 뭐 TVN이죠, TVN. TVN 드라마예요. 지금. 놓칠 수 없는 콘텐츠인 거죠. 임꺽정 오늘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안 떴어? 어디까지 갔어? 난리 나는 겁니다. 모래시계? 그런 거죠. SBS에게 모래시계. 그렇죠.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이 홍명희 자신의 생각도 있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발행 부수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로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엔 지금 정채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기억하는 분도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층은 기억하실 정치층이니까 상관없죠. 임꺽정 드라마 주인공. 그분은 그거하고 이제 별로 없죠? 네, 정채 씨는 그거랑 이제 그때 이후에 굉장히 그 영양제. 영양제. 자양제. 그렇죠. 이쪽으로 주로 많이. 걱정아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지 않았더니. 정말. 서림이 좋아.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홍명희가 다작하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다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인 문학 작품을 이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뭐지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 연재가 이제 쭉 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호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정가 이게 뭐 물론 이 유명한 지식인들과 동경삼재라는 이름으로 뭐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된 거는 임꺽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 대중들에게 좀 트렌디하고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선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식인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인물이었지만 어떤 대중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갖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이게 딱 비교되는 게 우리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아일보는 이 당시에 일면에 양면화 맞아. 그렇죠. 어려운 글들을 이제 일면에 싣고 있었고 그 후발 주제였던 이 조선일보는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싣고 있었던 거죠. 대중들한테 홍명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제 각인을 시켰네요. 그럼. 근데 저는 임꺽정에서도 이 소설에서도 그 홍명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게 이 당시 문학판에서도 논쟁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얼리즘 문학으로 가야 된다. 되게 현실을 반영하고 뭔가 이렇게 투쟁을 선도해야 되는 문학으로 가야 된다는 쪽도 있고 이제 순수 문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러 논쟁이 있는데 임꺽정이 딱 그 중간에 있었던 평가를 받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다. 되게 현실의 문제를 이 소설에서 볼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막 대놓고 선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또 평가를 받더라고요. 계급 의식을 고취하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노골적이지 않고 이 정도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게 전체 구도에서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리얼리즘 문학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아까 조금 전에 팅커벨입니다. 팅커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쭉 연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의 이제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홍명희의 임꺽정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문학평론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요? 대부분 극찬을 해요. 좌우를 다 떠나서 금방 얘기했던 순수 문학을 하건 카프 문학 그러니까 리얼리즘 문학을 하건
서로 다른 그때 문인들 얼마나 날선 비판 많이 하는 그쵸. 그렇죠. 거의 쳐 죽일 듯해요 서로에 네네. 대해서. 그런 이 문화평론계 내부에서도 홍명희의 임꺽정에 대해서는 정말 그 뭐랄까요 찬양 일색이라 해야 될까? 기생충 느낌입니까? 빙고. 기생충 느낌. 정확한 것 같아요.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네. 봉준호네요. 그래서 보통 신문에 연재된 소설들이 단행본으로 탁탁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일제 시기에 단행본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인 종이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네. 이 상황에서도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고 물론 다는 못 나옵니다. 일부만 나오고 결국은 뭐 전쟁 중이니까. 좀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나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단행본으로 정리돼서. 네. 근데 연재를 한 12년 넘게 해요. 이야. 그렇죠. 28년부터 해서 40년. 40년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엄청나게 그게 장기 뭐 연재인 거죠. 마무리가 안 됐다면서요?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깜빵 갔다가 그 사이 끊기죠. 야, 한 네 번 정도 연재가 중단이 중단. 돼요. 사람들 진짜 중단 재개, 아. 중단 재개. 그것도 아마 장난 한영원인가 누가 이렇게 거기다 한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오래가는 연재를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은 그거죠. 이렇게 오래가는 연재는 이제 못 볼 거다. 어벤져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아니 근데 네. 정말 그런 장기 연재 자체가 네. 임꺽정 자체의 그러니까 그 장편 소설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 식민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명희가 하다가 신간회 했다고 투옥돼 가지고 한 2년 못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 연재를 했다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연재 끊기고 뭐 등등 그러는 상황들을 보면 그 12년이라고 하는 뭐 한 11년 가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장기 연재 자체도 그 홍명희 그러니까 임꺽정 자체 인기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중단되게 됐던 여러 가지 뭐 그 사건들을 보면 식민지적인 현실을 또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나중에 그럼 결국은 본인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나요? 왜 나 이거 마무리 안 졌다 뭐 그런 거 말씀 안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긴 한데 네. 그 마무리를 어쨌든 아들이 지어요. 책의 마무리를. 근데 아들한테 원래 결론은 열어두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또 썰이 있더라고요. 39년 말에 네. 창동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52세 때 창동으로. 네, 창동 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저기 임꺽정을 더 연재를 해보려고 원고를 보내요. 아 창동에서. 네, 보냈는데 저기 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그러니까 특히 조선일보 네. 강제 폐간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지 조광이라는 잡지 그 조선일보 쪽에서 내는 건데 네. 조광이라는 잡지에 마지막 연재물을 내죠. 그리고 이제 접으셨군요. 워낙 중일전쟁 이후에 엄혹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임꺽정 연재를 이제 사실상 종료하게 된 거죠. 임꺽정의 마지막 편은 창동에서 쓰셨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어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창동이. 네. 거기다 그 써놔야 될 텐데 임꺽정의 마지막 지필지 이런 근데 식으로. 그게 못 써요. 왜요? 북한과 아. 때문에 나 대놓고 진짜. 못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방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그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동에서 이게 저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삼사자 어떻게 살았냐 네.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김병론 선생님은 네, 닭을 닭기를 기르셨고. 주고 네. 송진우 선생은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바로 전에 했던 정인보 정인보 선생. 선생은 이제 뭐 사람들 비문 같은 거 이렇게 네. 글 써주는 걸로 이제 간간히 생활을 네. 하셨고 홍명희 선생은 정확하진 않지만 인쇄로 생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쇄? 임꺽정. 인쇄. 단행본. 임꺽정 인쇄 얘기가 제가 그 금액을 어디 그 신문자로 찾다 보긴 봤는데 네. 꽤 큽니다. 그쪽 이종 메가히트작인데요. 몇 천 원이에요 이 당시에. 우와. 몇 천억, 몇 억이라는. 인쇄가.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셔서 저는 풍요롭게 살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그 혼자만 활동했던 게 아니고 근데 또 삼사자와 다른 게 네. 그 삼사자분들은 약간 민족주의 계열 활동하셨지만 이분은 어쨌든 사회주의와도 관련이 있고 아들도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비슷한 연배로. 네.
그래서 이제 창동에 은거하던 시절에 네. 그 예비검속에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국 사건 나면은 그냥 유치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창동에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동에서도 되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 시골로 가야죠, 그럼. 그래서 이제 실제 가시진 않았는데 네. 더 시골로 가시려고 실제로 그래서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아. 다른 삼사자분들도 이제 44년 5년 되면 다 지방으로 내려가시잖아요. 네. 이제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44년에 이제 청원군 충북이거든요. 네, 네, 글로 네. 내려가시려고 이제 고향 근처시네요. 괴산 옆에. 그러니까 개인이 내려가서 답사도 하셨다고 그래요. 아, 본인이. 근데 이제 내려가시진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거기 홍명희 선생님 계셨던 데가 창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103동 자리라고. 아, 백삼동 자리. 네. 아. 방송도 다시 아파트 명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도 브레뉴 아파트. 아. 창동역 그 인근에 있는 걸어서 창동역하고 지금 따지면 한 뭐 5분? 5분 정도. 역사권이네요. 네, 바로 그래서 제가 누구죠? 오성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주소를 창동 역전 이렇게 쓰셨다고. 역전이죠. 이 네. 정도면 역전입니다. 네. 창동 역전 홍명이 그러면 딱 집으로 오는가 봐요. 마치 나 분당 정자동 살아라고 하지 않고 나 정자역 살아. 그게 분당에서 또 다른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수유리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맨날 전화 거시면 수유리 박이요. 딱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알아듣는. 진짜요? 네. 아버님이 혹시 유지셨나요? 유지는 아니었는데 는 아니고 굉장히 약간 시라소니 느낌. 주먹개나 쓰시. 네. 절대 그런 분 아니고. 근데 뭐 수유리 박이요. 전화 수유리 박입니다. 딱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듣는. 오. 그러셨더라고요. 호가 수율이에요. 네. 어쨌든 이 창동역 주변에서 이제 가인 김용현 선생 비롯해서 네. 삼사자분들도 그렇고 다 이 부근에 사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시찰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경찰들의 감시도 집중적으로 받으셨고 홍명희 선생 아마 더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임꺽정이 우리는 아까 드라마로 네. 대중들에게 이제 각인되었지만 임꺽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문인들의 네. 평이 대단히 공통적으로 다 좋았고 이 홍명희의 임꺽정을 평가하는 것은 임꺽정이라는 존재, 네. 민초들의 네.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임꺽정에 담긴 언어들, 단어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들과는 다른 근대사가 결국은 식민지로 이제 되고 네. 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들, 우리 최근에 영화 말모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듯이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제 그 구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어를. 구어체로다. 그러니까 말로 써보면 우리 네. 시골에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하신 거 보면 교과서에는 전혀 배우지 네. 않지만 너무 찰진 표현들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풍부한 어휘들과 그 구어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어적인 방식으로 네.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근대 네. 사회에서 이제 표준어도 가르치고 네, 네. 수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제 그렇죠, 그렇죠. 잘 그것들이 잘 이어지지를 못하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명희는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서 어마어마한 큰 집안에 어마어마한 하인들과 네. 그다음에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 그다음에 그 명문 대가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뭐 어떤 세시풍속과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자신의 어떤 총명함 속에서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 임꺽정을 쓰면서 민중들의 어떤 표현들, 이른바 한자화된 어떤 엘리트들의 표현이 아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임꺽정을 비극적인 거죠. 근현대사에서 네. 보면 이제 홍명희가 북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임꺽정에 대한 어떤 시민권은 이제 지식인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시민권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평가하는 한 잣대가 어떤 뭐 계급 민중들의 저항 이것보다도 어떤 언어의 보고로서 그러니까 네. 조선 말의 보고로서의 임꺽정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어서 이해를 하려면 그 홍명희를 이해하려면 창동 시절을 자녀들도 묶어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따님이 둘이 있는데 네네. 따님들이 그러니까 창동 시절에 뭐 하셨나 보면은 홍명희 선생이 따님들 논문 지도랍니다. 아, 좋지 않네요. 근데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아빠 찬스. 근데 논문 주제가 세시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임꺽정 얘기하면서 네. 임꺽정에서 여러 세시풍속들을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딸 중에 한 명이 실제 그걸 논문을 쓰고 그 논문 지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분가를 해서 방학동에 살잖아요. 네네. 정인보 따님과 결혼해가지고. 네네. 근데 방학동에서 살면서 이제 냈던 책도 정음 발달사라고 해서 맞아요. 국어 관련된 거고, 그 실제 나중에 북으로 올라가서도 아들도 그 조선왕조실록, 이조실록 번역 작업의 권위자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문학적인 언어적인 감각이 언어적인 감각이 같이 있는 탁월했던 것 거예요. 같아요. 아버지한테 집안이- 배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다 창동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네요. 이 창동과 그 일대 방학동. 네, 창동이 그 쉬는 동네에서 이제는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을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다. 전수도 하고. 네, 라고 또 이렇게 한번 저 임꺽정 읽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못 읽어봤거든요. 임꺽정 안에 그 명종 시대, 임꺽정이 명종 시대의 실존 인물인데 네. 홍명희 선생이 그 쓸 때 그렇게 썼대요. 거기서 이순신도 나오고 이황도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살짝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 구조처럼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꽂아놓는. 네, 임꺽정이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순신한테 혼내고 뭐 이황한테 칭찬받고 뭐 이런 얘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네. 이야기를 아주 희한하게 벌써부터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꺽정이라는 책이 생각보다 네. 그 벽종명이의 임꺽정도 유명한 소설이지만 생각보다 보급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현대사 문제인데 왜냐면 그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식민지기에도 계속 네. 책으로 나왔지만 해방 후에 나왔던 48년이거든요. 네네. 48년 출판이 됐다가 85년에 다시 출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상 금서가 됐던 시기거든요. 임꺽정이 금서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월북 인사의 어렵지 책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 책은 읽히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임꺽정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저는 사실 그 당시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요? 네, 대부분 잘 잊혀진 거에 네. 가까웠는데, 다만 그건 있죠. 해방 공간에 말 그대로 문학에 좀 감수성이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세대로 봤을 때는 그렇죠. 세대로 봤을 때는 거대한 어떤 뭐랄까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네. 임꺽정과 관련해서는. 단절된 거죠. 그렇지만 그 젊은 시절의 해방 공간, 그 해방 직후를 네. 보낸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고. 그 앞에 연배들은 뒤에 연배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85년에 다시 출간이 되면서 네. 또 그 당시 이제 사회 운동 분위기, 민주화 운동 네, 분위기가 네, 맞물려서 네.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창동에서 임꺽정을 마무리 지시고 이제 해방이 되셔서는 또 어떤 해방 움직임? 후에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아까 저기 임꺽정에 대해서 네. 문인들 중에서 내지는 문학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좌건, 우건, 사회주의적인 거, 민족주의 다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방 직후에 당연히 좌우 모두 문학가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좌에서도 만든 조선문학가 동맹, 네. 그다음에 우에서도 그 문인협회 만들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위원장에 홍명희를 그것도 승낙 없이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 맘대로? 네, 승낙 없이. 그래서 가장 잘 나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홍명희는 다들 인정했던 거죠. 자, 이념을 불문하고. 조선을 네, 대표한 대표 작가. 네, 그러다 보니까 좌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좌우 모두 자기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막 쓰니까 자기 이름을. 네.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요. 본인이?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나는
그 두 단체들 모두 나는 하지 않았다. 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좌우 모두 홍명희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네. 그런 측면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치우치려고 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홍명희 아까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네. 우호적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해방후의 모습을 보면 네. 중간파예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지지하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민주독립당을 이제 창당하는데 그 네. 계열이 중도 우파 계열이에요. 아. 그리고 그 중도 우파 계열에서 이어지는 게 아까 그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김규식, 네네네. 예, 김규식 계열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홍명희의 어떤 정치적인 길은 네. 뭐 좌우 합작 네. 내지는 뭐 굳이 또 갈라본다면 중도 우파적 성향의 길을 걷다가 네. 다만 이제 남한 단독 선거 그다음에 분단이 가시화되자 그거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김규식이 남북 네. 협상 네네. 운동 나타나면서 48년에. 네. 48년 4월에 북으로 가잖아요. 그 네네. 유명한 그 김구가 38선을 베고 쓰러지더라도 뭐 분단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김구의 네.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승부수. 올라가잖아요. 네. 그 올라갈 때 같이 홍명희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후에 홍명희는 돌아오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예. 네. 그래서 아. 북의 잔류를 선택합니다. 오. 저기 김규식은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 계열은. 근데 또 상당수가 거기에 잔류를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북 맞아요. 협상 차원에서 올라갔던 지식인들이 남쪽에서 네.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수가 또 잔류를 택하는데 홍명희도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에 있었던 권력자들, 네. 특히 김일성이 네. 홍명희를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북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거기 초대 내각의 부수상이 돼요. 홍명희. 넘버 2쯤 되는 거네, 그러면? 아주 형식적인 명목상? 형식적 순서로 보면 넘버 2죠. 형식적으로 넘버 2. 그분은 자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핏줄이 좋아야 됩니다. 아. 근데 내각 부수상을 그렇다고 걷어차진 않으세요, 네. 또. 그렇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이어서 북한 정권에서 뭐 북한 과학원 원장 그다음에 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하시고 대의원도 하시고 상임위 뭐 부위원장도 하시고 굉장히 요직을 네. 했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도 아까 저기 팅커벨리님이 네네. 3.1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이나 신관의 때로 투옥이 됐고 네. 했지만 현재는 뭐 독립 유공 훈장 뭐 이런 포장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임꺽정 자체가 여전히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사진이 한몫한 것 같아요, 저 김일성과 배 타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 둘이. 두 분 다 표정이 좋으세요. 그러네. 근데 그 사진 진짜 한몫해서 홍명희 치면 그 사진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김일성과 네.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뭐 내각 부수상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그게 어떤 자리인데 근데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김일성이랑 친했어?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참 개인사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아까 집안 얘기 처음에 할 네. 때 이제 할아버지 친일파, 네. 아버지는 자결하셨고 근데 해방 후 6.25 때도 가족 사이에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요. 왜냐 이제 부인과 아들들이랑은 다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모와 그 동생의 처인 재수 씨는 고향에 남아요, 괴산에. 아. 그랬다가 6.25 전쟁 때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집안은 피해를 받죠. 그러네. 삶이. 네,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분단은 정말 이제 뭐 다른 작업들 할 때 너무너무 그랬던 게 이 전쟁 과정에서 네. 자발적으로 월북하신 분도 있지만 네. 그 워낙 역사적 격동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남쪽에서 말 그대로 이승만 정부나 이런 비판적인 활동을 했던 네. 사람들이 이제 전선이 요동을 치니까 다시 이제 네. 자기 목숨 부지하러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보면 간첩으로 난파를 하는데 그 그렇죠. 월북자들을 난파를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뭘 하냐면 남쪽에 있는 그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작업을 걸라 그래요. 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잠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걸 또 빌미로. 간첩을 조작을 하거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 기록들 네. 보다 보면 왜 내려와?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아니 그 실제로 가족들은 왔으니까 네, 뭐 네. 재워주고 이제 빨리 가라 돌아가라 뭐 이렇게 그게 끝인데 뒤에 가면 10년 15년 후에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그렇죠. 그럼 보면서 왜 자꾸 내려와? 그러네. 정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면 예전에 간첩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본 죽는 거죠, 사형, 뭐. 뭐 네. 무기징역 이게 기본 떨어지는 거고. 네. 남은 걸 또 연좌제. 정말 처참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오래된 과거인 것 같지만 현실에 너무 많이 살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좀 잘 극복해 갈지가 참 여전히 과제이자 아주 중요한 그러네요. 문제인 것 그리고 또 홍명희는 사실 한국 전쟁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6.25 북한에서. 때 전쟁에 반대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북한에서는 68년까지 숙청당하지 않고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애국 열사령에 묻혔어요. 부인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한국 정부에서 훨씬 더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돼버린 거죠. 본인은 전쟁도 반대했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그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존경받는 문인이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남이든 북이든 다 환영받을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삶을 사셨던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가족들도 피해를 입은 거죠. 그 여파로 요즘도 뭐 지역에서 홍명희 관련 행사 같은 건 반대가 많다고. 최근에 네. 그 의열단 김원복 문제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못 받으셨죠? 서운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최종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 최종적인 것도 최종적인 거지만 결국은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을 펼쳤던 분들이 이제 뒤에 분단과 전쟁에 의해서 일제 시기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 자체가 규정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렇죠. 분단과 전쟁 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역사적으로 풀어갈지. 일단 도봉구에서부터 길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3사자 안 됩니다. 4사자로 가야 됩니다. 4사자 지금 이거 가야 돼요. 게다가 홍명희 선생은 집안이 아들까지 해가지고 딸들까지 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동을 많은 걸 했습니다. 살았거든요. 그 개인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학동과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실적 안창호 선생님 걸 수 없을까요? 안창호 선생까지는 한 5사자 가시죠. 5인방으로. 독수리 오용재처럼. 네. 어쨌든 임꺽정이라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금 일은 됐겠지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창동에서 사셨고 또 창동에서 멋진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하신 홍명희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지역을 새롭게 알아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차미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다혁, 팅커벨, 금강영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락PD, 연출 출동PD, 기획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